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의료개혁 문제를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싱가포르에서 언급했습니다. 의료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 때문으로 풀이했고요. 개혁엔 어려움이 따르지만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바꿀 때도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하물며 국가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 일이 쉬울 리는 없을 겁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정부는 우려하던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요. 그 이유는 전문의가 없어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연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개혁의 방향타를 제시해야 할 책임자는 딴 나라에서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 문장 속에 4번이나 국민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속에는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언더독 문화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빅터 뉴스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설립 방안이 이달에 최종 결정 날 전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의대 설립 인가와 2026학년 또 정원 배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력하게 검토된 설립 방안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입니다. 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통합의대가 지역 화합을 도모하는 현실적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네. 김 지사는 양쪽 대학도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이 통합의대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전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그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이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선 순천대와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나중에 10년 후랄지 가면 어느 대학 하나가 없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현재 통합 방안 등을 다루는 실무 협의체 구성과 통합 합의서를 이달에 발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전남도는 11월 중순 이전까지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2026학년 의대 정원 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학령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대학도 통합 논의에 이렇게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남 국립의대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전남도는 통합 논의 불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했던 한 개 대학, 2개 병원 공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참여 공고는 이달 말에 이뤄집니다. 공모는 대학 통합이 가시화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폐기가 되는 거고요. 1대학 2병원은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이 결정되면 순천과 목포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과 지역 의료 인력 수요를 감안한 200명 이내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병원은 1000에서 1200병상 규모로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을 하고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통합의대가 안 되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공모를 통해 2개의 의대를 추천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즉 통합의대가 불발할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독의대를 네. 정부에 추천하겠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거죠.
네. 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한 혼란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해양산업 시설에서 검출된 유해 액체 물질 상당수가 정부의 현장 관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해양수산부 연구 용역에 따라 전국 해양산업시설과 발전소 배출구 인근의 128개 조사구역에서 해양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네. 57개 정점에서 페놀을 포함해서 44개의 유해 액체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44개 유해 물질 중 페놀을 비롯한 10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63%인 28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같은 경우는 관리 기준은 있는데 그 상세 배출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요. 네. 한 예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자동차 연료용 노킹 억제 화합물이라고 있는데 네. 이 물질이 여수 남해화학 공장하고 또 여천 NCC 공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해양 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배출을 금지하는 유해 액체 물질로 규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다른 물질들도 다른 해역에서 배출되기도 했고요. 인체에 명백히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오염물질들이 명확한 허용 기준이나 관리 규제 없이 석유화학 공장이나 발전시설 배출구를 통해서 계속 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 당국이 조속히 규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수 연안 바닷속에만 4천여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지역 수산업계와 관광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거와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려 13만 2천여 톤으로 10년간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여수 지역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치는 3,675톤으로 전남에서는 최상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수시의회는 여수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는 전남 최고치로 추정하고 있어서 여수시 해양쓰레기의 그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도시 이미지의 지역 경제 그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수거를 할지 처리 시스템 확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기초 지자체들의 그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수거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거죠. 네, 실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지자체뿐만 아니고 봉사단체랄지 일반 민간단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국정과제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절반 감소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은 더욱 삭감되고 있습니다. 약속과 반대로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예. 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을 살펴보니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죠. 그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서 47.9%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시의회는 해양 환경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부, 나아가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했을 때 정부는 해양 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지자체 상당수가 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전남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권에 속한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전남도 재정 자립도는 24.4%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는데 가장 낮은 전북도가 23.51%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호남 두 군데가 가장 낮은 거죠. 네. 우리 전남 지역을 보니까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7.1%, 보성이 7.61%, 이 밖에도 해남, 한평, 완도 등 5개의 군이 전국 하위 10위권에 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분석인데요.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전남도의 교부세 삭감 규모는 5,299억 원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특히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목포 등 시단이 5곳을 제외한 17개 군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 장봉현 기자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오리지널 언더독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라전 지기가 되면서 언더독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반갑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들어볼까요? 백 의원님. 한 달 만에 뵙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잘 네. 쉬었습니다. 예, 잘 쉬었고 추석 연휴 보내고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광양시 의회에서는 지금 사회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저희 특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셨고 행정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 소송 오는 과정에서 잘 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과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뭐 이자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존에 전세 사기를 당한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새로 다른데 이사를 한 집에서도 또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너무 삶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못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잘 지내셨나요? 네, 본의 아니게 한 4주 정도 휴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영선 아나운서가 또 탑독이 되셔가지고 또 서울 MBC로 가시고 요즘 저는 요즘 프로야구 시즌 아니겠습니까? 메이저리그도 맞습니다. 지금 포스트 시즌 하고 있는데 지금 언더독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그래서 계속 요즘 야구 시청하느라고 야구에 푹 빠져 계시는군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아 응원 열심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난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도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의원은 5천만 원, 시군의원은 3천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해진 건데요.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또 투명한 정치 자금을 통해서 건전한 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실제 전남 지역 지방의원들의 후원
후원회 개설 자체가 좀 저조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에 따르면요. 전남 지역 광역의원 중 19%, 기초의원 가운데는 6%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백성호 의원님, 후원회가 개설돼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후원회 안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좀 분위기나 주변 다른 의원분들은 어떠세요? 후원회 관련해서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실제 지금 저희 광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14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지금 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4분 가운데 예. 딱 한 분만. 네. 그래요. 네네. 이게 수치를 전국적으로 넓히면 더 후원회 개설이 저조해집니다. 광역의원이 12%, 기초의원이 3%대에 그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백 의원님? 제 경우를 보면은 네, 왜 안 만드셨어요? 솔직히 염치가 없어서 안 만들죠. 뭔가 미안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겠다는 그 후원회를 만드는 그 행위가 좀 부담을 염치가 주는 거기 없고. 때문에 다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서 특히나 저희들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저를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막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지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정치 자금까지 이렇게 후원해 달라라고 손을 내밀기가 손이 부끄러워서 솔직히 염치가 없어서 부탁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만들어도 누구한테 가서 이거 후원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감히 엄두가 후원회 가입 나지 좀 않을 거다. 해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게 네네. 약간 그래서 염치 이중으로 부담을 있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호 전 의원님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혹시 지금 그 권한이 있다면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당연히 만들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26명 의원 중에 13명이 만드셨더라고요. 절반이요? 거의 절반 이상 만들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항상 이런 중앙 정부를 향해서 지방급여 현실화시켜주라. 그리고 보좌관 좀 채용해주라. 막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판을 깔아주니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까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계속 저희들이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국회의원 선거 같이 정책 선거가 아니고 1대1 아름 선거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10만 원이고 20만 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후원회를 만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친한 의원이 있어서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채 의식 때문에 자기들도 주저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후원 금액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 3천만 원이 이런저런 경비를 빼고 나면은 실제 정치 활동에 쓰일 돈이 부족하다. 실효성이 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후원 금액을 더 확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일단은 이제 후원금을 받으면 3천만 원 받으면 이제 그걸로 사무실 넣고 유급 사원을 또 채용할 수도 있고 요즘 명절 때 플랜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후원금으로 할 수 있거든요. 현수막. 예, 그리고 네. 정책 홍보할 수 있고 이 토론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후원회를 사무실 개설하면도 이게 사무실답게 운영이 되려면은 네. 유급 사원 비용이 가장 크거든요. 무슨 비용이요? 유급 사원 아, 급여가. 네. 3천만 원고 과연 이게 충당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후원회를 만드는 게 지금 현 수준에서는 너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 앞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좀 과도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네. 올해 이번 회기 때까지는 하시고 2026년에 이제 다시 또 6월 때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금액 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과도기니까 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후원 금액에 대해서. 아니 3천만 원 후원금 모금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후원 금액을 늘려주면은 제대로 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후원회를 조직해서 네. 한번 그걸 가지고 잘 써보고 그리고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 그 금액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라든지 유급 사무원 쓰게 되면 1년에 3천만 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아예 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은 금액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유급 사무원이나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네. 정치 활동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금액의 하면서도 부족하다면은 그때 가서 상향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아직 뭐 우선 사용처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금액이 부족해서 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죠.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든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지 그렇다면 백 의원님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을 못 받게 하는 정치자금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지금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지금 허용해 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액에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일단은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은 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일단 해보자. 잘 운영을 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보완해보자. 지금 당장에 이걸 뭐 어떻게 뭐 개선하자. 아니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개선하자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그 금액만큼을 가지고 사무실이나 유급 사무원을 쓰게 되면은 그 금액은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일단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이 개선 방향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그 시민들이 이제 시의원들을 생각하기에 이제 국회의원의 뭐 현장 조직 이 정도로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원 개개인도 이 독립기관이거든요. 네. 독립기관이라면 정책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지금 현재 급여가 한 4,500 정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4인 가족이 유지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급여도 현실화돼야지 젊은 정치인들이 또 의회로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리고 후원 금액도 현실화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9명의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원들도 1명 정도의 보좌관 정도는 중앙정부 비용으로 좀 충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께서 준비하신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주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갑니다. 백성호 의원님 주제 꺼내주시죠. 네. 예전에 그 모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예, 그랬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가정이나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에 살림살이가 많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 한 6건에 한 527억 정도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직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살림살이 잘 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전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림살이가 좋을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여기저기다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당장에 내년에 이제 살림을 짜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네. 돈을 빌려오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거 매입 지금 신청을 한 현재는 건가요?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400억 정도, 네. 그리고 주택도시관리기금에서 한 100억 정도를 돈을 빌려오겠다. 총 신청한 총 금액이 527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신청을 한 상태인데 네. 과연 우리가 살림살이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현재 뭐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각종 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좀 감면을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잘 못 사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이 광양시 지방채 500억 원 규모 발행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시가 SOC 사업에 들어갈 재원 중에 부족 재원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500억 규모의 이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50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 건가요, 광양시는? 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네. 6개 사업에 한 527억 정도가 되고 사업별로 보면은 네. 도로공사 하는데 3건에 312억,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한 건에 50억, 도시재생 인정사업 한 건에 50억, 그리고 행복타운 건립사업 한 건에 115억 이렇게 해서 전체가 6건에 527억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향후에 들어갈 돈들이 한 68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사업이 사업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좀 줄여야지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 어... 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2025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럼 신규 사업이 또 반영이 안 되냐? 또 신규 사업은 또 따로 별도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냐? 그게 이 상환 중요할 것 계획이 같은데요.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가정에서도 대출을 받았으면 뭐 30년 뭐 예를 들어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다든지 네. 뭔가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상환 계획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이 의원님, 이 500억 원이라는 규모가 과거에 좀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그 여수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좀 38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뜻은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세수가 부족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갈 SOC 뭐 건설 사업이나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 경기가 좋았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0으로 가져가죠.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뭐 적정 이 정도 수준의 그 빚은 여수시가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빚을 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공사보다는 그 미집행 도로가 있거든요. 미집행 토지, 예. 그 자산공원이나 그 무성공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 이제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약 83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자산공원 가면은 떡지떡지 전부 다 이게 개인 사유지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는 개발 제한을 못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산권 행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830억 여수 시민들한테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뭐 이게 여수 시민들도 있고 뭐 서울 쪽에 있는 뭐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또 그 예산 800억이 또 이 우리 지방으로 또 여기 있는 경기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일단 투자를 하거나 또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선순환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지방채는 발행해도 된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아까 네. 금액에 상관없이.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경기가 지금 현재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에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거의 한 1,500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뭐 이 사이클이 이제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정도 수준은 여수시는 감내할 수 있는 상환할 수준이라고 수 보고 있는 있습니다. 수준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교부세가 좀 줄어들면서 지방세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뿐 아니라 벌써부터 이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백 의원님?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방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한 22%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2위이긴 하나 근데 이것이 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방 교부세가 없으면 살림살이가 월급도 못 줄 정도다, 뭐 공무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보니까. 설마 뭐 월급 안 주겠습니까? 교부세가 뭐 네. 줄어들고 하면서 재정 자립도 낮다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근데 세수가 부족해지면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띠를 예. 졸라매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제가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4차에 걸쳐서 한 1,70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급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해야 될 SOC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SOC 사업을 뒤로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지금 당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또 다른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 내년에 또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살림살이 좀 살자. 네, 지방 살림살이를 잘 좀 해야 된다. 네네 라고 그렇습니다.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여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전 의원님 주제 네. 꺼내주시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과 그 명나라 수군이 조명연합수군을 조직하여 항전했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한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이 작년 말에 108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사면이 유실되고 포장이 들뜨고 난간이 흔들리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찾지 않는 유령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조명연합군 수군의 충원을 기리겠다고 여수시가 만든 묘도의 테마 역사공원. 여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다들 가보셨어요? 백 의원님 가보셨어요? 네, 뭐 지나오면서 저는 네. 이제 여기 여수 MBC 올 때 항상 이순신 대교를 넘어오기 때문에 네네. 항상 보고 옵니다. 네. 네. 이 의원님은 다녀와 보셨어요? 거기가 이순신 대교 그 전망대 있거든요. 그 바로 네네. 밑에 있거든요. 안 가봤죠. 저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조명연합 수군 조성 사업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4년 9월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철현 시장님께서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서 2020년 9월에 첫 삽을 뜬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은 예산도 확보하고 뭐 행정 절차도 밟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공원에다가 조명 화합마당, 조명 승전길, 조명 기념원, 뭐 주차장 등을 이제 설치를 했었고요. 네. 그 앞으로는 약 80억 예산을 투입해서 2차 사업을 통해서 전시벽, 조명원, 판옥선 등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또 26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거의 한 2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공원에 임진왜란 당시 역사를 알리는 주제가 있는 공원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일단 고증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그 아까 말한 이순신대교 그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절개지에다가 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거의 낭떠러지 수준이었거든요. 예. 거기 절개를 해서 토사를 막고 이래서 평지 작업을 해서 거기다 공원 조성을 했는데 예, 예. 이 문제가 결국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지금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여수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개지가 거의 40도 이상 되는 절개지인데 거기 보통 이 절개지가 되면은 사면 보강을 위해서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네. 그래서 이 검토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이게 실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뭐 앙카를 박든가 사면이 예. 불안하면은 이런 안정성 검토 자체 없이 그냥 일반 법면으로 설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너지고 1차 보강했는데 또 무너지고. 부실 시공이 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황토 포장 가면 황토 포장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 보고 영상을 봤는데 황토 포장이요. 예, 황토로 포장을 시켰는데 그것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에 의해서 도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벌써 들떠 일어났습니다. 지금 누더기처럼. 바닥이요. 예, 바닥이 이미 들떠 일어났고 보통 한 5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결국 이건 부실 시공이거든요. 예. 또 세 번째도 안전 난간대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난간대가 흔들리고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그 부실 시공을 한다는데 과연 그동안 공무원들은 뭐 했을까? 이게 일반적으로 시가 1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을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예. 근데 이 관리 감독할 시험 공무원은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적 오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그게 이 테마공의 핵심 콘텐츠가 거기 보면 스토리 안내문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우리 임진왜란 때 거기가 그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수도는 한양이었거든요. 예. 근데 서울로 표기해놨어요. 이거 하려면 한양 옆으로 했고 서울 이런 명기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예, 사안인데 문맥도 이게- 앞뒤도 맞지 않고 또 중복 표기하고 결국은 이제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이래놓고 이게 중국 관광객을 위한 또 우리나라와 중국의 친선을 위한 공헌이다. 이거 말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는. 약간 좀 급하게 진행이 된 듯한 느낌도 저는 들으면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계속 공무원 사건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수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무원이 2억 6천에 또 뇌물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08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공무원인가?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 쭉 들으시면서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제가 봐서는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보다는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공원을 조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연 이 공원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제대로 조성했어야 되고 또 지금이라도 이런 부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하자 보존 기간이 남아 있다면 빨리 하자를 좀 치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우리 지역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 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독 국제 유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나고 왔습니다. 주인공들이 청소년들이에요. 네. 네,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주네스 글로벌 회원국으로 이번에 확정됐다고 해요. 미래 연주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오, 주네스 글로벌 회원국. 네. 주네스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뭘까? 이 음악 활동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70여 개국이 넘는데요. 이 청소년 음악 단체를 후원하면서 또 국가별로 교류하는 후원 단체라고 합니다. 네. 20일에 주네스 독일 본청 초청으로 회원국 진입 기념 음악회를 갖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지역 사회 도움으로 이뤄진 쾌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로 가기 전에 여순 11구를 추모하는 기념 공연을 여수시 의회에서 마련했는데요. 그 연습 현장에서 이은주 유진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진 오케스트라 대표 이은주입니다. 유진 오케스트라는 어떤 팀일까요? 풀 네이밍으로 한다면 한독 국제 유진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단어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하고 독일하고 음악을 통해서 성장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한 해는 독일을 가고 한 해는 또 독일에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음악회를 열면서 매해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제 환경까지 더해서 그런 주제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행보와는 굉장히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한독 교류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전공하는 아이들이 독일에 또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랑 또 연결해 주면서 이런 계기가 생겼고요. 서로 교류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겼고요. 저는 이제 여수 출신 음악가로서 저희가 아주 질 높은 음악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매주 한 번씩 레슨을 받으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이게 서양 음악이고 그렇다면
서양에 직접 가서 그 문화와 모든 걸 몸소 체험하면서 음악을 배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대1 교수님들과의 매칭도 서로 할 수 있게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클래식 공부에 문이 열리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보고 생활을 해보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가정에 유럽 가정에 그 문화를 체험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멀지 않구나, 정말 글로벌이 그렇게 나한테는 먼 얘기가 아닌 가까이에서 직접 해볼만 하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저희가 10월 16일부터 28일 일정으로 독일에 가는데 그때도 또 어떤 예비 음악가들이 마음을 또 먹고 유학을 준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 네. 해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유네스코 후원단체인 글로벌 주네시스에 이번에 우리가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 회원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는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수에서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그냥 했다면 단체에 소속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교류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6개국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 나라의 민속 음악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요. 저희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회원국이 될 수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 명의 노력이 아닌 저희 주의자님 또는 우리 그 각 파트 선생님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여수시의 어르신들 또 전라남도의 또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이 행운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가 테마로 관객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평화와 통일 이거였기 때문에 그 테마가 그 글로벌 주네스에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네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그 베를린 자유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이미 여기 회원이 돼 있어요.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항상 저희가 교류 연주를 할 때 그쪽에 뭐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왔었는데 그게 늘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원국이 되면 장점이 애들 중에 음악 인재가 있거나 하면 그 애들이 거기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음악가가 되는 과정을 그분들이 이제 주네스라는 단체에서 계속 길을 닦아주고 열어주고 그 다음에 후원해주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지켜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스티벌. 그 각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나라를 방문해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그 페스티벌을 열고 거기에 저희가 주최국이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음악 잼버리 그런 느낌으로 여기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또 여수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까 이게 연습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곡들이 있어요. 판문점의 봄 또는 통일아리랑 독일에 가서 주네스 본청 초청으로 10월 20일 날 연주회가 열립니다. 그때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곡들을
몇 개 선보이는데 그 중에 판문점의 봄하고 통일아리랑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아리랑은 여기 여수 지역에 조승필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그 연결선상에서 또 여수에서 독일로 가기 전날이더라고요. 공연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연주를 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 독일 일정이 10월 16일에서 네. 10월 28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10월 19일마다 저희가 전야제를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진행하는 추념식의 연주를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정 중에 19일이 포함이 돼 있어서 14일 날, 10월 14일 날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유진 오케스트라 청소년 친구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유진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파트를 맡고 있는 이강명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네, 여러 학살당하신 분들이랑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슬프고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음악을 듣고 그때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더 곡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그런 마음. 가장 들었으면 하는 곡은? 라그리마요. 라그리마라는 좀 끈적하면서도 이쁜 곡이 있어요. 그 앙상블로 하는 곡인데 꼭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파트 맡고 있는 강원유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왔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합주에 대한 재미도 있고 약간 위치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서 더 혼자 할 때랑 같이 할 때랑은 다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아픈 사건에 대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도 더 슬픈 것 같고 희생당하셨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위로를 드리는 연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늘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펠트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자꾸 귓전에 맴도는데 저희가 분단 상태에 있던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것은 기억해야 다른 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를 저희는 항상 관객에게 전달하고 학생들한테도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한테도 늘 그걸 상기시키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해가려고 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0월 8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